JW그룹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권지혁의 날카로운 턱선 위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는 우아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품은 그의 어머니, 강선주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단호한 최후 통첩이 담겨 있었다. 이번 주말 신라호텔 유성그룹의 막내딸과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아두었다. 이번에도 바람 맞힌다면 내 개인 자산은 물론이고 이사회 의결권까지 동결시킬 준비를 해야 할 게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혁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지독한 두통이 몰려왔다. 그에게 결혼은 시간 낭비이자 감정 소모일 뿐이었다. 회사를 이끌고 수많은 경쟁자들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충분히 버거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제국 JW그룹은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었다. 신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나 결혼 같은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돌파구가 필요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아스팔트 위에서는 오서연이 낡은 스쿠터를 몰며 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고 있었다. 헬멧 속 그녀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전방을 주시했다. 그녀의 삶은 전쟁터와 같았단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 하준이의 웃는 얼굴과 그달의 월세, 그리고 병원비 고지서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약해질 틈도, 주저앉을 시간도 없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긴급 배송, JW그룹 본사 50층 총수 비서실. 30분 내 배송 완료 시 추가 수당 지급. JW그룹. 서연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은 일반 배달 기사들에게는 가장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추가 수당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망설임을 밀어냈다. 하준이의 감기약 값이라도 벌어야 했다. 그녀는 스쿠터의 핸들을 돌려 강남의 마철루를 향해 속도를 높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위화감을 느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 땀에 절은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같았다. 까다로운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화물용이 아닌 임원용 엘리베이터에 겨우 몸을 실었을 때 그녀는 이미 약속된 시간보다 9분이나 늦어 있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50층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배송 상자를 든 채 복도를 향해 뛰다시피 걸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총수 집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냉기를 뿜어내는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어머니와의 통화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권지혁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필 경황이 없었고 복도 코너를 돌던 서연 역시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정면으로 부딪혔다. 서연의 손에서 배송 상자가 떨어지고 지혁의 손에 들려있던 중요한 계약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앞을 보고 다녀야 할 것 아니오. 지혁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서연은 넘어진 몸을 일으키며 쏘아붙였다. 그쪽이야말로 앞을 안 보고 달려나오지 않았나요? 그녀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지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그의 앞에서는 누구든 고개를 숙이기 바빴다. 그런데 이 배달 기사는
그의 권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묘한 불쾌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흩어진 서류를 줍는 어색한 순간 지혁의 스마트폰이 지독한 소리를 내며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 오서연을 다시 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생활력 강한 눈빛,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굴복하지 않을 듯한 꿋꿋함. 그녀는 그의 어머니가 원하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 며느리감과는 100만 광년쯤 떨어져 있었다. 바로 그거였다. 완벽한 반항이자 완벽한 방패막이. 그는 맹렬하게 울리는 전화를 꺼버렸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가 도저히 이성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뭐요?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며 대답했다. 오서연입니다만. 그녀의 대답을 들은 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했다. 좋소. 오서연 씨, 내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나와 결혼해 주시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고함을 치던 남자가 이제는 결혼을 하자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지혁은 그녀의 반응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제안하는 것 같았다. 장난이 아니요. 계약 결혼이요. 당신이 내 아내 역할을 1년만 해준다면 당신이 평생 그 스쿠터를 타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주겠소. 권지혁의 황당무계한 제안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오서연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미친놈의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치부하려 애썼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자존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전화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아들 하준이의 심장병이 더 이상 약물로는 버티기 힘든 상태이며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사의 통보였다. 수술비는 그녀가 평생을 땀 흘려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준이는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 삶의 유일한 이유였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은 악마가 아니라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남자 권지혁이었다. 그의 제안은 더 이상 모욕적인 장난이 아니라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건넸던 명함을 꺼내 들었다.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오서연입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JW그룹 법무팀의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차가운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의 미래를 1년간 올가맬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변호사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을 오서연은 갑 권지혁의 법적인 아내로서 대외적인 모든 공식석상에 동행할 의무를 가진다. 계약 기간 동안 갑과 을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을 금한다. 을은 계약 기간 동안 알게 된 갑의 모든 비밀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돈으로 얽힌 비정한 약속들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조항을 직접 추가했다.
제 아들 하준이는 이 계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로서 보호받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당돌한 조건에 지혁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아이라는 변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어머니의 성화에서 벗어날 방패막이가 시급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조소, 아이는 당신의 책임에 이곳에서 지내도록 하지. 단, 내 서재와 개인 공간에는 절대 출입시켜선 안 돼.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는 성립되었다. 며칠 후, 서연은 하준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끌며 지역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하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탄성을 질렀다. 우와, 엄마, 우리 이제 호텔에서 사는 거야. 아이의 순수한 감탄사는 삭막하고 거대한 공간을 어색하게 떠다녔다. 모든 것이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었지만 집에는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모델하우스 같았다. 지역은 마치 집을 구경시켜주는 부동산 중개인처럼 두 사람을 안내했다. 이쪽은 당신과 아이가 사용할 공간이오. 반대편 복도 끝은 내 개인 공간이니 넘어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오. 식사는 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듯 서연과 하준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하준이를 낯선 방에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아들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그녀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서재에서 나온 지혁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잠시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내일 아침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실 거요. 실수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해 두시오. 그는 자신의 말을 끝내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들에게는 부부라는 이름만 존재할 뿐 따뜻한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음장 같은 동거는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혁이 출근하기 전 익숙하게 주방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퍼져나갔다. 늘 토스트와 블랙커피로 아침을 해결하던 지혁은 난생 처음 맡아보는 생활감 넘치는 냄새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지만 그의 후각은 낯선 자극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하준이를 통해 찾아왔다. 며칠 뒤 하준이는 거실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지혁의 서재 문을 열고 말았다. 아이는 그만 혼날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었지만 그의 눈은 서재 중앙에 놓인 거대한 빌딩 건축 모형에 사로잡혔다. 아저씨, 이건 뭐예요? 레고보다 훨씬 멋있다.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딱딱한 표정을 풀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이건 아저씨가 새로 지을 건물이란다. 그는 무심코 아이에게 건물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벌어지는 입모양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다고 느꼈다. 기묘한 기시감이었다. 그날 밤 지혁은 늦게까지 서재에서 이 일을 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자꾸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서연과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그들을 훔쳐보았다. 서연은 책을 읽어주며 온갖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하준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까르르 넘어가고 있었다. 그가 잊고 살았던
어쩌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그 풍경이 그의 심장을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뒤흔들고 있었다. 강선주 회장의 방문이 예고된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권지혁은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부하 직원을 다루듯 오서연을 소파에 앉혀두고 속성 과외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흰색 난초를 가장 좋아하시고 노란색은 병적으로 싫어하셔. 돌아가신 아버지의 미술품 컬렉션에 대해서는 절대 먼저 입을 열지 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요. 그의 사무적인 말투에 서연은 기가 막혔지만 아들 하준이를 위해 참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꼬박꼬박 대답하며 머릿속으로 시어머니 공략 매뉴얼을 외웠다. 잠시 후 강 회장이 위압적인 기품을 풍기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카롭게 훑어보았지만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래, 내 아들 녀석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리 서둘러 결혼까지 결심했는지 한번 들어볼까. 강 회장의 첫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의 근본을 떠보려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순간 떠오른 기지를 발휘해 지혁과 처음 부딪혔던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조금 무서웠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어머님, 그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옆에서 차를 마시던 지혁은 사례가 들려 헛기침을 했다. 캑, 캑.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에 아주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비가 쏟아지던 낯선 호텔방.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한 남자의 나직한 기침 소리. 그녀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상상에 고개를 저으며 애써 눈앞의 현실에 집중했다. 이건 그저 긴장해서 나타나는 환청일 뿐이라고.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은 계속되었다. 친정은 어떤 곳인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하구나. 가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줄곧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 그녀가 불안한 듯 자신도 모르게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바로 그 순간 지혁의 뇌리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내리쳤다. 몇 년 전 술에 취해 흐릿했던 그 밤, 창밖에 도시 불빛을 배경으로 한 여인이 똑같은 손짓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던 실루엣, 그 역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날 밤의 여자는 그저 하룻밤에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 지금 눈앞의 여자와 동일 인물일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이 어색한 상황 때문에 왜곡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들의 침묵이 길어지자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위기를 감지한 지혁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이 사람이 낯을 좀 가려서요. 어머니, 저희 이야기는 다음에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서연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의 품에 기대어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의 어색한 연극을. 강 회장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지옥 같던 시간이 끝나고 강 회장이 돌아가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소파양 끝으로 떨어져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첫 번째 합동작전은 그렇게 위태롭게 끝이 났다. 며칠 뒤 집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하준이가 밤새 열이 올라 끙끙 앓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의 임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지혁은 펄펄 끓는 아이와 안절부절 못하는 서연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다급하게 움직였다. 그는 상비약 상자를 가져와 능숙하게 아이의 천을 재고 곧바로 자신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지시를 받았다. 한밤중의 소란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계약관계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들은 오직 아픈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일 뿐이었다. 지혁은 서툰 솜씨로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 즐겨 듣던 재즈곡을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잠든 아이의 이마를 짚어주러 방에 들어서던 서연은 그 멜로디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노래는 비가 오던 그날 밤 호텔배에서 내내 흘러나오던 바로 그 곡이었다.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강선주 회장은 평생을 감과직관으로 제국을 일군 사람이었다. 아들 부부의 어색한 연극이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서툴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를 통해 믿을 만한 흥신소에 연락을 취했다. 오서연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오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잠시의 반항심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을 좌시할 생각이 없었다. 며칠 뒤 강 회장의 책상 위에는 오서연의 모든 과거가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보육권 출신의 고아, 상업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이력,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5살짜리 아들의 존재였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까지 딸린 여자라니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곧장 제2W 기획조정실장인 윤서연에게 연락했다. 윤서연은 강 회장이 오래전부터 아들의 배필로 점 찍어둔 인재였다. 명문대 출신의 재원, 빼어난 미모와 야망까지. 그녀는 JW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였다. 강 회장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현아, 지혁이가 잠시 철없는 실수를 한 모양이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제자리가 아닌 것에 오래 머물지 않겠지. 그 말은 윤서현에게는 사실상의 공격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암묵적인 지지라는 날개를 단 셈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탐욕과 질투로 번뜩였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는 없는 법. 그녀는 오서연이라는 여자를 그들이 사는 상류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오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다. 그 무렵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화려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며느리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며 그녀의 낡은 옷들을 전부 버리게 하고 최고급 명품들로 옷장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내 주제를 알고 이 옷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서연은 숨이 막혔지만 아들 하준이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견뎌냈다. 윤서연의 첫 번째 공격은 JW그룹 창립기념 자선 파티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마치 친한 동서지간이라도 되는 양 서연에게 파티 초대장을 보내며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지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불참한 파티에 홀로 참석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사방에서는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 날아들었다. 윤서연은 재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 앞에서 일부러 서연을 소개했다. 이쪽은 저희 권지혁 총괄님의 사모님이세요. 얼마 전에 운명처럼 만나서 결혼하셨답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서연의 소박한 옷차림과 어색한 태도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배달기사 출신이라더니 정말인가 봐. 어떻게 저런 여자가 JW의 안주인이 될 수 있지? 윤서연은 교묘하게 서연을 고립시키고 그녀가 상류사회의 이단아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모욕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갈 때쯤이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미술품 경매가 시작되었다. 윤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일부러 서연에게 작품에 대해 물으며 그녀를 공영에 빠뜨렸다. 사모님은 피카소의 청색시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그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경매 무대에 투박하지만 진솔한 화풍의 그림 한 점이 올라왔다.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다. 모두가 촌스럽다고 외면하는 그 그림을 서연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림 속 어머니의 거친 손에서 자신의 고단했던 삶을 보았다. 저 그림 정말 따뜻하네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요. 저 그림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바로 그 순간 파티장 뒷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곧장 서연에게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녀를 비웃던 윤서연과 무리들을 차갑게 쏘아보며 서연의 허리를 감쌌다. 늦어서 미안하오. 여보. 그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경매색에 외쳤다. 저 그림 5천만 원. 그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내 오서연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혁은 운전대만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낯선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이 세계는 전쟁터요. 내 어머니도. 윤서연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요. 가짜일지언정 내 아내로 살아가려면 싸우는 법을 배우시오. 적어도 내 방패가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꼴은 못 보니까.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내민 차가운 연대의 손길이었다. 자선 경매에서의 씁쓸한 패배 이후 윤서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오서연을 교묘하게 망신시키는 방법으로는 권지혁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보호하듯 그녀를 감싸고 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더 큰 무대. 오서연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JW그룹이 독일의 유수기술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한 갈라 디너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행사에는 모든 최고 경영진,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언론이 총출동했다. 이곳이야말로 윤서연이 찾던 완벽한 무대였다. 그녀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오서연이 얼마나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파티는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에서 열렸다.
권지혁이 준비해준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마치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혁의 곁에 서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를 위축시켰다. 지혁은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이따금 그녀의 귓가에 중요한 손님들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었다. 강렬한 붉은 드레스 차림의 윤서현이 독일에서 온 몇몇 임원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다. 의례적인 인사가 끝난 후 서현은 독일 파트너를 향해 서연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다.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마치 영화 같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죠. 그녀는 우아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노골적으로 지혁을 향한 도발을 담고 있었다. 듣자 하니 두 사람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이태원의 작은 배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군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우리 총수님께서 첫눈에 반하셨다죠. 그녀는 말을 마친 뒤 한국어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렇죠. 형님 두 분의 추억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태원, 비가 쏟아지던 밤. 그 세 단어는 마치 열쇠처럼 지혁이 수년간 굳게 잠가두었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슬픈 재즈 음악, 씁쓸한 위스키의 맛, 깊은 슬픔을 담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여자, 그리고 창밖으로 번쩍이던 번갯불에 순간적으로 드러났던 그녀의 얼굴.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합쳐졌다. 그는 곁에 서 있는 여자를 돌아보았다. 오서연. 바로 그 얼굴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놀라움이나 반가움이 아니었다. 끔찍한 배신감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복대서의 충돌, 계약 결혼, 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그는 권지혁이었다. 절대로 타인 앞에서, 특히 윤서연 같은 적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가 아픔에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미안하지만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먼저 일어나야겠소. 그는 태연하게 말하고는 그녀를 끌고 파티장을 나섰다. 승리의 미소를 짓는 윤서현을 뒤로 한 채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그가 왜 갑자기 분노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옆자리의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기운을 느낄 뿐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그녀를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복돼서 나한테 부딪힌 것도 네 계획의 일부였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만 지혁의 다음 말이 그녀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이태원, 그 재즈바, 그리고 비 오던 그 밤, 너였잖아. 맞지? 그의 말은 서연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강제로 꿰맞추었다. 그가 흥얼거리던 재즈 노래, 그의 기침소리,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남자,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녀는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그때 그 사람이... 그녀의 충격받은 표정을 지혁은 죄책감을 느낀 거짓말쟁이의 연기로 오해했다. 이제 와서 순진한 척하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넌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이 모든 걸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잖아. 안 그래? 그의 불타는 듯한 배신감, 어린 눈빛 앞에서 서연은 자신의 충격과 그의 압도적인 분노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위태롭게 쌓아 올린 가짜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권지혁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얼음장처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오서연을 마치 취조실의 범죄자처럼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들의 격렬한 대치는 요란하게 울리는 서연의 휴대폰 벨 소리에 의해 무참히 끊어졌다. 발신자는 하준이의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서연은 지혁의 살벌한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하준 어머님 하준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다. 지혁과의 갈등, 과거의 비밀, 이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 하준이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설명도 없이 지혁을 밀치고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절박한 뒷모습에서 지혁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배신감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의 발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그녀가 중얼거리는 하준아, 안 돼라는 말을 듣고서야 지혁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채 태웠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서연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지혁은 분노를 잠시 잊고 그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하준이의 이름이 적힌 침대를 향해 달려갔다. 아이는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이는 선천성 심장판막 결손증을 앓고 있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쇼크가 온 상태라 당장 수혈과 함께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지혁이 부축해 주었다. 의사는 더욱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의 혈액형이 RH-IB형입니다. 국내에서는 수만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라 지금 당장 병원에 비축된 혈액이 없습니다. 보호자분들 중에 맞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그 말에 서연은 절망했다. 그녀는 평범한 O형이었다. 의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혁을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아버님 되시는 분의 혈액형을 알 수 있을까요? 지혁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저도 RH-AB형입니다. 그 순간 응급실의 모든 공기가 멎는 듯했다. 의사는 물론이고 서연조차도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형 역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의사는 기적을 만난 듯 기뻐하며 즉시 수혈 준비를 지시했다. 지혁은 멍한 상태로 간호사를 따라 체혈실로 향했다. 그의 따뜻한 피가 차가운 수혈팩으로 옮겨 담기는 동안 그는 유리창 너머로 하준이의 침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자신과 똑같은 희귀 혈액형을 가진 아이, 자신을 닮은 듯한 동그란 눈망울, 기묘한 기시감의 정체가 이제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러왔다. 설마 아닐 거야.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혈이 시작되고 하준이의 상태가 잠시 안정을 찾자 지혁은 조용히 주치의이자 병원 의사인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 단 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부탁을 했다. 나와 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아무도 모르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친구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다. 하준이는 응급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중환자실 유리창에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의 끔찍한 예상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녀가 지난 5년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한 아이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마침내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 줄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지혁은 휴대폰을 쥔 채 복도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분노, 배신감, 충격,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미지의 감정. 그는 유리창 너머 잠들어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피를 수혈받고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 그의 아들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한 남자의 깊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버지의 슬픈 자화상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친자 확인이라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는 권지혁의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병원 복도를 하염없이 걷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감정이 격렬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아들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죄책감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기만한 오서연에 대한 불타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었다. 그는 평생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소유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일지도 모르는 아들이 그의 통제권 밖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해왔다. 심지어 병약한 몸으로 그는 서연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으며 하준이를 빌미로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숨겨왔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아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지켜야만 했다. 제이진류 후계자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했다. 매달 월세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아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었다. 그는 차가운 결정을 내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던 그답게. 이번에도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하준이가 잠들어 있는 병실 앞에서 서연을 불러냈다. 병원 옥상.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지혁은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준이의 양육권, 내게 넘기시오. 그의 말에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지혁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소.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액수의 위자료,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원한다면 해외 유학까지 지원해주지. 그러니 하준이는 내가 키우겠소.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분노가 불타올랐다. 당신, 정말 최악이구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내 아들을 돈으로 사려고 할 수가 있어. 하준이는 당신이 쇼핑하는 물건이 아니야. 내 목숨이고. 내 세상 전부라고.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세월을 떠올렸다. 아픈 아이를 혼자 키우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고통, 그 모든 것을 모욕하는 그의 제안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몸 열감을 느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아들을 맡길 빼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당신은 아빠가 될 자격조차 없어. 서연은 자신의 말을 끝으로 경멸의 눈빛을 남긴 채 그를 지나쳐 가버렸다. 지혁은 불타는 듯한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한편 윤서연의 정보망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권지혁과 오서연이 갑자기 자선 파티를 떠난 것, 그리고 그 이후 지혁이 회사 일도 뒤로 한 채 서울대학병원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터졌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병원 고위층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권지혁이 드나드는 소아병동의 VIP실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올라왔다. 오하준, 5세, 선천성 심장판막 결손증, RH, 칫 아비형, 혈액 긴급 수혈. 유일한 혈액 제공자는 권지혁 총수. 보고서를 읽는 윤서연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병원에서 빼돌린 지혁과 하준의 유전자 샘플을 사설 기관에 의뢰했다.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윤서연은 친자관계 99.99%라는 결과지를 보며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마침내 권지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넣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JW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뒤흔들고 권지혁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완벽한 핵폭탄이었다. 그녀는 이 무기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시각, 병실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준이가 의식을 회복한 것이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엄마인 서연과 밤새 자신의 곁을 지킨 지혁을 발견했다.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지혁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한마디에 지혁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과 제대로 마주했다. 이 작고 따뜻한 존재를 그는 결코 잃고 싶지 않았다. 양육권 다툼은 계속되겠지만 그의 마음에 이제 막 싹튼 부성에는 그 어떤 법이나 계약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하준이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후 권지혁은 거의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그는 서툰 아버지였다.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그의 목소리는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딱딱했고 장난감을 사줄 때도 아이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싸고 교육적인 것들만 골라왔다. 하지만 하준이는 그런 그의 서툰 표현들을 불평 없이 받아주었다. 아이는 그저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새로운 아저씨의 존재가 신기하고 좋았다. 지혁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오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능숙하게 아이를 돌보고 아이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만으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는지를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쪽잠을 자는 그녀의 지친 얼굴에서 그는 지난 5년간 그녀가 혼자 짊어져야 했을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그는 비서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의 지난 5년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딱딱한 이력서가 아닌 그녀의 삶 그 자체를 들여다보길 원했다. 얼마 뒤 그가 받아든 보고서에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기가 담겨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하준이를 낳기 위해 공장 기숙사를 전전했던 일, 갓난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식당 주방에서 아이를 업고 일했던 일, 그리고 하준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낡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버텨온 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편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이다. 지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의 마음이 아들과 아들의 어머니를 향한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져 가는 동안 윤서현의 음모는 더욱 구체적이고 악랄하게 무르익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손에 넣은 DNA 검사 결과서를 복사하고 서연이 과거에 일했던 식당의 동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그 여자가 원래 돈 많은 남자를 꼬시려고 작정했었다. 는식의 거짓 증언까지 확보했다. 그녀는 서연을 파렴치한 꽃뱀으로 지역을 여자 문제에 휘말린 무책임한 경영자로 만들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공격의 날짜를 JW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일로 잡았다. 주주총회는 총수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고 재신임을 묻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 그곳에서 이 거대한 스캔들을 터뜨린다면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성난 주주들은 권지혁의 퇴진을 요구할 터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지지하는 몇몇 이사들과 물밑 작업을 끝내놓은 상태였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준이가 마침내 퇴원하여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날, 집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색함과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다. 지혁은 하준이를 위해 방 하나를 통째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방으로 꾸며놓았다. 서연은 말없이 그 방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과시가 아니라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서툰 진심이었다.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지혁은 발코니에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소적인 톤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내가 했던 말들, 아이를 돈으로 사려 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하오. 내가 틀렸소.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사과였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의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총수님, 다음 주에 있을 주주총회 안건에 윤서연 이사가 제출한 긴급 발의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최고 경영자의 도덕성 및 윤리 자격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지혁은 미간을 짚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경영 일선에서 몰아내려는 윤서연의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윤서연이 준비한 진짜 칼날이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곳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JW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 내부는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단상 위에 선 권지혁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지난 분기의 실적과 미래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 가장 앞자리에 앉은 오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불안하게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가 이 자리에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그가 자신을 향해 내민 연대의 손길임을 알았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지혁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윤서연이 긴급 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녀는 마치 정의의 여신이라도 된 듯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JW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리더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비한 리모컨을 눌렀다. 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에 선명한 DNA 검사 결과서가 나타났다. 권지혁, 오하준, 친자관계 확률 99.99%. 장내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벌집을 쑤신 듯한 굉음으로 폭발했다. 윤서연은 이어서 서연이 배달 유니폼을 입고 스쿠터를 타는 사진, 그리고 아빠의 이름이 비어있는 하준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권지혁 총수님. 그녀는 지혁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은 출신도 불분명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도 그 사실을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5년 동안이나 숨겨왔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인물이 과연 JW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주주들의 고함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윤서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지혁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다렸다. 하지만 권지혁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성난 파도와도 같은 비난을 뚫고 다시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윤서연 이사님이 제시한 제 아들에 대한 자료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관객석의 서연을 잠시 바라본 뒤 다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영자의 냉철함이 아닌 한 남자와 아버지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최근에서야 제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지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어머니인 오서연 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파렴치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역경에 맞서 홀로 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위대한 여성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아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서연 씨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장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이 스캔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 이 자리는 제 가족사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윤서연 이사님이 제 사생활을 캐는데 그토록 열중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본분인 회사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가 손에 든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윤서현이 경쟁사에 JW그룹의 기밀 입찰 정보를 넘기는 이메일 내역과 그녀가 소유한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구체적인 회계 장부가 나타났다. 모든 것은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가 지역의 경영실책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몇몇 프로젝트의 실패가 사실은 그녀가 뒤에서 꾸민 사보타주였음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윤서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그녀가 악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바로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선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제 아들은 오늘 한 남자로서의 진실성과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모두 증명했습니다. 윤서현 이사에 대해서는 즉시 이사직 해임과 함께 검찰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서현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지혁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어머니나 다른 이사들이 아닌 곧장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한가운데서 그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의 위태로웠던 계약 관계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마침내 진짜 연대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폭풍이 지나간 후 권지혁은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오서연의 손을 잡은 채 그곳을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놀란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 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당신과 내 아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서연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꼿꼿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강선주 회장이 서 있었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들지는 않았다. 강 회장은 서연의 앞에 서서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내 어리석음과 편견 때문에 너와 내 손주가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강 회장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낡지만 기품 있는 비취 반지를 빼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며느리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다. 이제 네가 이 반지의 주인이다. 그것은 그녀가 서연과 하준이를 JW 가문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의미를 담은 상징이었다. 서연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강 회장이 돌아가고 집 안에는 지혁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무겁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은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이전에는 금지된 공간이었던 자신의 서재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묵직한 금고를 열어 두 사람의 인연을 시작하게 했던 낡은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바로 그들의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종이 쪼가리는 내 인생 최대의 실수요. 이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 했던 나의 오만함이었고 세상 가장 중요한 진실을 외면하게 만든 족쇄였어. 그는 말을 마친 뒤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들의 거짓된 관계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오만한 남자. 권지혁이 그녀의 발치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오서연 씨, 나는 좋은 남자가 아니오. 눈이 멀었고 어리석었소. 하지만 당신과 하준이가 내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소. 그의 목소리가 애틋하게 떨렸다. 나는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함께할 진짜 남편이 되고 싶소. 우리 아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소. 부디 이번에는 진심으로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지혁 씨.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적한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수많은 기자들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을 아끼는 가족들만이 모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하준이가 작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아빠와 엄마의 반지를 들고 달려왔다. 지혁은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고 서연은 그런 두 남자를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시작은 거짓이었고 과정은 폭풍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낸 지금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지혁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졌던 그의 왕국에 마침내 따뜻한 심장이 생겼다. 그 심장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뛰게 될 것이었다.